네, 30일 용퇴론의 혁신이 정식 의결을 앞두고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를 찾아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예,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재차 용퇴론 압박에 나섰고요. 김 대표는 윤심을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이 고민하고 계신 거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희생이 되고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00%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 김기현 대표가요,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저런 이런 행보를 시기적으로 너무 압박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서구 구청장 선거를 예. 크게 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신의 용퇴 역시도 그것을 중진 입장에서도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기,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혁신위를 만들면서 했던 것은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당장 변하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시장의 징계 취소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는 이렇게 말하긴 하죠. 그거는 공관위 열어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할 일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도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한 다음에 최고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지도부가 이런 혁신의 이야기를 받겠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정말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그 혁신에 힘을 실어주죠. 근데 이번에 중진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전략공천 배제라든지 청년들을 공천하자, 여기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장이 있었습니까? 다들 다른 기관에서 할 문제라고 하면서 한 발 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혁신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번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 유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직접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혁신 30일까지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혹은 그렇지 않아서 이 권고안이 정식 의결이 될까요? 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사실은 메시지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수용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혁신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한 발 빼거나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 중에 한 3분 정도가 사의를 표했다가 그걸 번복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3명이 번복했는지 아니면 혁신위원장이 좀 수습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혁신위의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를 다 바꾸지 못했어요. 처음에 혁신위가 만들어질 때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김기현 대표도 윤심 이야기하고 있고 인현 위원장도 윤심 이야기를 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깨기는커녕 더 강화했고 그리고 국정기조 변화에 있어서도 사실 혁신위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혁신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저희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봐야 될지 싶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아이로 보는, 애로 보는 이런 시각이 그냥 드러난 발언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제 상대 정치인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통 지적하지 너 부모가 뭘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손아래 사람이라고 딱 볼 때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대표까지 했던 젊은 정치인을
자꾸 어떤 손아래 사람, 애로 보는 것이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젊은 정치인 키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 더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본인은 되게 함부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부터 바꾸시는 게 혁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는 건가 싶은 그런 발언이 좀 있었어요. 고관대작이 대구 드나들며 환심사려는 발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경쟁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어떤 라디오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얘기했던 뭐 5천만에 대한 화법 그 얘기는 또 칭찬하는 말도 있었고 뭐 경쟁자로 보는 걸지 뭐 연대하려고 하는 걸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은 몰라도 연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 하여튼 뭐 연장선으로 엮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연대는 이준석 전 대표의 포지션상 좀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그 행사를 저도 이제 봤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사가 꽤 성황리에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창당 쪽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창당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정을 바꿔야 될 텐데 국정 기조를.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폄하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을 견제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사실은 정권 구도, 그러니까 정권 심판 구도로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될 텐데 정권 심판의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이준석 신당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면에서 민주당은 어떤 다른 포지션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해야 민주당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정치 구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뉴스 채널 그러니까 정치 채널에서 이걸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국무위원으로서 봉사활동한 것도 너무 크게 다뤄지는 것 아닌가? 뭐 이게 시기 질투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그런 부분까지 메인 뉴스에서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총선의 룰도 아직 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을 하고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 당장 이제 29일에 이제 의견을 좀 모은다고 하는데 이게 모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어떻게 좀 흐름 예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되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의총을 열어서 선거제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의총을 열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되면 사실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이 줄어드는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의석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 전체를 낫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더 나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되게 어려운 선택이지만 의석수를 좀 손해 보더라도 이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되면 그 위성정당 방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병립으로 가게 되면 뭐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이런 논의는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 주 중에 더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내에서 이야기 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20대 1 미만으로 반영 비율을 결정하게 되면 거의 3배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당무위에서 당원 개정안 논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좀 결정 나오게 될까요? 일단 오늘 당무위에서 이야기하고 중앙위원회까지 통과돼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12월 초에 확정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것 안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김은겸 혁신위에서 냈던 안을 몇 가지 묶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 비율 축소 관련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무 평가를 해서 당무 감사를 해서 하위 어떤 평가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거냐,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불이익을 주자는 그 요구가 혁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여서 반발은 있어 보이나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기도 해서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시점적으로 왜 지금 하느냐,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부분들과 결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뭐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김은겸 혁신위가 사실 좀 불미스럽게 해산되긴 했지만 그 안을 반영해야 될 의무가 여전히 당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고 바로 이제 김규현 국정원장과 1, 2차장을 한꺼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총체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발탁 검증 능력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 능력이 되게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하나 엿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6월쯤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사실 어떤 국정원 내에서 인사 관련한 잡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를 지워라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파동이 일어난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쨌건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양쪽을 다 경질시키긴 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러니까 근원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중립을 지켜야 될 공간에 계속 전 정부 지우기를 강하게 요구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 스타일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원과 같은 기관마저도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안보와 관련된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